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문화정보원의 홍선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발표에 앞서서 잠시 저희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보화를 전담하는 기관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정보화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 있는 문화 자원들을 디지털화 시키고 그것을 이용자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역할이 오늘 이 행사 그리고 이 주제에 맞는 저희 정보원의 역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리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이어서 업무가 한 가지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전 정부에서 정부 3.0 정책에 의해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법률에 의거하여 저희는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들을 모두 다 민간에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방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창업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활용하는 창업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 업무 중에는 이제는 데이터를 만들고 서비스를 하는 업무 외에도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한 창업 기업들을 발굴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GSC 행사에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공공 데이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앞서서 한국컨텐츠진흥원이나 나이파나 그리고 아까 농식품부에서도 이제 지원 사업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중기청이나 창진원 같은 그런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저희 그 공공 데이터의 활용성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를 활용한 기업들을 저희가 작게나마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현황, 그리고 데이터의 구축 현황,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그 새 정부에서는 항상 정책 기조를 외치죠. 전 정부에서는 창조 경제라는 정책 기조를 외쳤고요. 지금 바뀐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위원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이렇게 조직을 출범하면서 새 정부가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만 보더라도 2015년도죠. 83% 정도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91%까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5세 미만의 연령 그리고 80세 이상의 연령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손에 스마트폰을 다 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폰이 전 국민에게 한 손에 하나씩 쥐고 있는 이 좋은 IT 환경에서 지금 유튜브 보시면 이제는 저희가 정보를 습득을 하는 그냥 제공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이런 유통 플랫폼들을 통해서 나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실제 무료로 제공되는 이 유튜브 플랫폼은 광고 수익도 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과 기술과 그리고 이런 이용자들의 패턴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유경제 플랫폼 안에서 빅데이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공공 저작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라면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그 핵심이 기술이냐 제도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 정부의 역할은 제도에서 그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하신다면 정부에서는 벤처 투자 유치의 장벽을 낮추거나 상장을 하거나 하는 이런 어떤 규제 완화 부분을 정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창조경제 정책 하에
그 공공기관들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데이터를 개방하기 시작을 했고요. 2003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약 4배 정도 개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방뿐만이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는 기존의 데이터들은 정부 입장에서 다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가공하기 쉽고 활용하기 쉽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작업들에 좀 더 열을 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개방하고 있는 공공 저작물, 공공 데이터의 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공공 데이터가 뭔데 저렇게 앞에서 소개를 할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3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국립극단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국립극단이 어디 있는지도 아마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보를 찾기가 힘들고 내가 정보를 찾게 되면 늘 뭔가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정부에서 구축하는 데이터들은요, 거의 다 행정 목적으로 데이터들을 구축을 했고요. 2013년도에 데이터를 다 개방하라고 해서 개방을 했더니 행정 목적으로 구축된 정보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방된 정보를 여기 계신 뭐 예를 들어 창업 예비자분들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데이터의 품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제서야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 이런 공공 데이터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가장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정보가 좀 부족했더라는 부분, 그리고 문의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공공기관에 연락을 하면 회신이 너무 늦고 담당자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데이터 개방, 구축, 활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데이터는요, 문화 분야의 공공 데이터, 즉 예를 들어서 지역의 축제, 관광지, 유적지, 유물, 공연, 전시, 인물, 그 지역의 특산물, 도서, 한글, 뭐 체육, 경기장,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문화는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 아까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서 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중에 가장 많은 창업 사례가 사실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만 하더라도요, 단체가 70개가 넘고요. 그 안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5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개방하고 있는 정보들은요, 1억 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개방이 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흩어져 있는 이런 문화 관련된 공공 데이터들을 한 곳에 수집을 해서 그중에 쓸만한 데이터들을 개방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보면요. 약 138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 정보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타부처, 지자체 포함해서 총 138개 기관에 약 7,300만 건의 메타데이터를 수집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문화 데이터에 대한 제가 종류를 말씀드렸는데요.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체육, 관광, 도서 이런 큰 카테고리 하에 저희가 수집되는 정보들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문화데이터 광장이란 사이트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사이트의 메인 화면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분야에 전시, 공연예술, 시각예술, 예술가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 시각예술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예술원, 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응용하실 수 있도록 오픈 API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10종 정도의 API를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개발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가서 API를 가져오고 국립극장 가서 가져오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가져오고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시나리오는 일반 개발자분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두고 개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여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전국에 있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약 이런 이용자 맞춤형 API를 구축을 하기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없는 테마 여행이라는 컨셉하에 한국환경공단 혹은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와 관광지 정보를 결합해서 API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방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저희는 문화데이터 광장을 통해서 개방을 하고 있지만 실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사이트에 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분들도 좀 마인드가 많이 바뀌셨어요. 우리 기관에서 만든 데이터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타기관에 연계를 하고 민간에 연계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자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문화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장표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요, 아마 그 저와 같은 세대를 지내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어릴 때 200원, 300원 주고 5분씩 목마를 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VR 트럭 혹시 기사 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제는 15분에 한 2,000원, 3,000원씩 내고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놀이 문화가 생겼습니다. 사실 앞에서 제가 정부의 역할 중에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정한 내용에 따르면 5명 이하의 탑승 인원 그리고 2m 이하의 탑승 높이라면 이렇게 이동식 트럭에도 그러니까 테마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푸드 트럭 전문 기업인 루소 팩토리에서 이렇게 VR 시스템에다가 이제 전동 시뮬레이터를 탑재한 VR 플레이 트럭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트럭에서 판매를 했다면 이제는 이 트럭 안에서 컨텐츠를 판매하고 체험 서비스를 판매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들은 박물관, 미술관, 이제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때입니다. 박물관의 그 경영 성과 지표라는 게 있어요. 박물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관람객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박물관 미술관에서는 이런 가상 체험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렇게 가상 체험하면 우리 박물관에 아무도 놀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요. 더 달리 미술관에서도 가상체험 서비스를 통해서 관람객 수가 약 37% 증가하기도 했고요. 아마 박물관 미술관들도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이제 또 다른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VR, AR 체험 서비스가 어떤 하나의 미리 보기 체험 서비스 마케팅 툴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곧 몇 년 뒤에는 VR 기기를 끼고 그 안에서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게 저는 또 하나의 다른 문화예술 장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이런 공공의 변화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국립전주박물관과 협업을 해서요. 실내 공간 정보를 구축을 하고요. 그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 데이터를 3D로 구축을 했습니다. 제가 2012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 3D 프린팅 기술이 막 발달이 이제 정책이 막 생길 때쯤에 우리도 3D 프린팅 DB를 미리 만들자. 근데 이거를 아무도 쓰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방의 대학교 박물관 23개 박물관하고 협업을 해서요. 3D 프린팅 DB를 유물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1,200건 정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립전주박물관하고 협업을 해서 3천 공간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실제 박물관의 실내에 공간 DB를 구축을 했고요. VR, AR 서비스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실내 공간과 그리고 VR, AR 컨텐츠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박물관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저희가 이 작업을 처음에 할 때 그 학예사분들을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수장고에 있는 유물을 꺼내서 저희가 360도로 다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유물이 깨지면 그 책임은 학예사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물관을 설득시키기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작년에 그 신안유물전이라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700년 전에 그 난파선에서 발굴된 보물들을 2만 3천 건 정도, 그렇게 큰 전시는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처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수장고에서 유물을 꺼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마 저희는 그 특별전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또 몇 년을 기다렸다가 그 전시를 보시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박물관들에서는 보존 차원에서 유물을 보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 시기에 전시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국립전주박물관의 실내 공간 정보를 구축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3D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비스, 지금 여기 그 사이버 박물관 저희가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구축을 했어요. 근데 정부의 역할은 원소스를 구축하는 부분, 민간에서 직접 가서 수장고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구축을 하고요. 이것들을 개방을 하면 민간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저희가 전주박물관 쪽에 그 시범적으로 구축을 해서 선보였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 VR 기기를 쓰고 봤을 때 그 박물관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성을 해서 지금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구축을 했고, 여기에 유물이 한 20점 정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그 VR 기기를 쓰고 시연을 하신 분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흥미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박물관의 모습 그대로를 구축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흥미성 있는 어떤 그런 체험 서비스를 더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개방된 정보를 민간에서 이런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시는 게 그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보다 많은 데이터와 그리고 그 데이터와 관련된 풍부한 정보, 그리고 지금은 VR 기기를 쓰면 조금 어지럼증이 있는데요. 조금은 컨텐츠에 최적화된 그 안정성을 고려한 데이터를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뭐 테마 공간, 미술관, 도서관, 일반인들의 방문이 많은 문화 시설에 대한 공간 데이터들을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 전시품들도 3D로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앞서서 민원에 대한 문의에 대한 부담감이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두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적었었는데요. 사실 전화를 받는 저희 입장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문의가 왔는데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 기관에 나는 원하는 정보가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사실 담당자인 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민원이라고 문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용자도 나의 파트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는 그 고객에 대한 시각이 좀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 발굴했던 기업들, 공공 데이터를 사실 쓴다라는 게 뭘 써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소개되는 기업들은요, 사실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다 명확해요. 그런데 거기에 공공 데이터로 어떻게
문화적인 색깔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그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더 창출이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사례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팔레트에 그 안에 컨텐츠를 담는 부분을 미술 작품, 전통 문양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던 사례도 있고요. 실제 저희 쪽에 창업경진대에서 대상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상까지 거머졌던 활용 사례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전통 문양 이미지가 있어요. 일러스트 파일로 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약 11만 건 정도 무료로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뭐 핸드폰 케이스에 전통 문양 이미지 입혔다고 하면 이게 무슨 창업, 무슨 아이디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같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딱 보시면 그냥 가구처럼 보이시는데 이 도어를 떼서 벽에 붙이면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어떤 문화를 결합한 하나의 사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에 이렇게 전통 문양 살짝 입혔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도 우수한 사례로 뽑힌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작은 아이템이지만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정보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의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이미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던 기업이고 저희 쪽에서는 사실 지원금은 얼마 받지 못했지만 저희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조명을 만들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자리가 있으면 항상 소개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컨트릭스 랩이라는 스타트업인데 제가 아까 앞서서 3D 프린팅 DB를 구축하기 이전에 담당 그 문체부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3D 프린팅 DB 만들어서 개방했는데 아무도 갖다 쓰지 않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저도 너무 이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한테 그 어떤 희망을 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축하기 이전에 혹시 3D로 된 유물 데이터 가지고 있냐라는 문의를 하셨고 저희가 그 계획이 있는데 실제 수요가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데이터라고 이걸 꼭 구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축을 하고 1년이 흘렀는데요. 저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전부 다 드렸고요. 실제 보유하고 있는 그 구축한 유통 플랫폼에서 저희 컨텐츠를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서는 사실 컨텐츠를 판매하기보다는 이런 3D 컨텐츠들을 저장하는 기술 그리고 뭐 보여주는 뷰어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유사한 모델을 갖고 계신 기업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아까 거기 리스트에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아까처럼 기존에 구축해놨던 행정 정보를 저희가 이제는 하기보다는 정말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가공하기 쉬운 데이터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부터요 경진대회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약 1,000건 넘는 그 작품들이 응모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5일까지 지금 접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5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가 4차 산업혁명에 도전하라라는 타이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그 농식품부에서 이런 경진대회에 비하면 사실 되게 미약한 상금인데 저희가 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가 범정부에서 열려지는 경진대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상을 받은 팀은 본선에 올라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사실 저희 여기서 이제 마감이 돼서 시상을 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서 굉장히 여기서 그 대상 받은 팀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응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아이디어 발굴 창업
사례를 발굴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저희 정보원에는 그 변호사 두 분이 계세요. 법률 자문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화 지원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매년 10개 기업을 뽑아서 저희가 이런 미디어 홍보도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 그 기업이 원하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 중기청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2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 자체가 그 장벽이 굉장히 높죠. 근데 사실 전략만 잘 쓰면 저희 이런 그 장벽이 조금 낮은 이런 지원 프로그램에는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사업도 벤처스퀘어랑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월 초에 모집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는 총 15개 기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그 데모데이 개최를 해서요. 그중에서 우수한 기업에게는 또 다른 추가 사업비가 지원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더 많이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1차 목표지만 그래도 그 활용을 했던 사례들을 발굴해서 이런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데이터 각각을 보면 그 데이터를 아무도 보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 데이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들을 잘 결합을 시키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 데이터를 재가공을 하고 그 안에 또 어떤 문화라는 색을 입혀 주신다면 그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